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에 잠들었나요? 아니면 새벽에 두세 번 깨서 천장만 바라보셨나요? 새벽 3시 또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잠은 안 오고 괜히 심장은 두근두근, 머리는 복잡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밤 많으신가요? 예전엔 그냥 푹 자고 일어났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잠이 얕아지고 새벽마다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다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죠.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서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잠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불면증을 더 키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78살 김순옥 할머니가 15년 넘게 수면제 없이 푹 주무실 수 있게 된 비결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자다가 깨는지 이유를 알고 다시 쉽게 잠드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진 숙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은 약보다 강하고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이 불편하면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도 힘들어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박민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진실한 경험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며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78살 김순옥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어요. 선생님, 또 새벽 3시에 눈이 떠져버렸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미 수백 번 들어온 익숙한 고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혼자 사시는데 몇 달 전부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용변을 보고 다시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아침까지 뒤척이신다는 거였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워져요. 또 못 잘까 봐서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닌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잠들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자체였던 거죠. 김 할머니처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70%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지 뭐.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해결할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70세가 되신 어머니가 갑자기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의사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12시에 주무시려고 누우시는데 새벽 2시쯤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잠을 잃어버린 것 같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잠을 잃어버렸다는 표현 참 절절하지 않나요? 정말로 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낮에는 졸음이 쏟아진다는 거였어요. 김 할머니도 그렇고 제 어머니도 그렇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더라고요. 밤에는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데 낮에는 졸려서 힘드시는 거죠. 밤에 못 잔 만큼 낮에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낮잠을 자면 그날 밤에 더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김 할머니는 처음에 다른 병원에도 가보셨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수면제 드릴까요? 수면제를 받아서 며칠 드셨는데 약을 먹으면 자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서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못 자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잠드는 능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뇌에서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이라고 하는 단계가 전체 수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깊은 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깊은 잠이 줄어들면 조그만 소리에도 쉽게 깨어나게 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변화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잠들게 해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몸의 다른 변화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밤에 자주 깨게 되고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심해져서 편안한 자세를 찾기 어려워져요. 또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김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정말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습니다. 몇 달 동안 괴로워하시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오신 거니까요. 그럼 이제 김 할머니와 함께 찾아낸 잠 못 드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수면 일기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일기를 써오셨어요. 언제 주무시려고 누우셨는지, 몇 시에 깨셨는지, 그날 뭘 드셨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두 적어주셨죠. 그 일기를 보니까 할머니만의 특별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할머니의 저녁 루틴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녁 7시쯤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녁을 드시는데 그때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커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서너 시간이면 몸에서 빠져나갔던 카페인이 60대 이후부터는 8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 마신 커피가 새벽 3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두 번째는 할머니가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이었습니다. 혈압약을 2종류, 그리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특히 혈압약 중에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약을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실제로 김 할머니는 혈압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꾸신 후에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할머니의 걱정거리였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밤만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하셨거든요. 내일 병원 갈 때 뭘 물어보지?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더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깨면 이런 걱정들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밤에는 모든 게 더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니까요. 네 번째는 낮 시간의 활동 패턴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많이 줄이셨대요. 예전에는 오전에 시장도 가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셨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도 없어져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 충분한 활동을 해야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면서 잠들 수 있어요. 특히 햇빛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 주거든요. 다섯 번째로 눈에 띈 건 할머니의 잠자리 환경이었어요. 할머니 방에는 디지털 시계가 침대 바로 옆에 있어서 밤에 깨면 자동으로 시간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 또 3시네? 이제 겨우 3시간밖에 못 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면서 더 잠들기 어려워져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잠들어도 3시간밖에 못 자겠네. 내일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할머니가 모르고 계신 수면 무호흡증이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본인이 코를 고는지 숨이 잠깐 멈추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낮에 자꾸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아픈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수면 무호흡증은 잠들어 있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숨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증상인데 본인은 모르지만 뇌는 산소 부족을 감지해서 자꾸 깨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할머니의 저녁 식사 패턴이었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저녁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안 드시는 날도 있으셨대요. 그러면 밤중에 배가 고파서 깨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먹는 것도 잠하고 관계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두 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원인을 찾다 보니 김 할머니의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패턴 전체가 얽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잠들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억지로 자려고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셨대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누워있으면 답답하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잠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뇌는 학습을 하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고 걱정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반복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고민하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김 할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잠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요. 다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몇 주간 꾸준히 노력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김 할머니와 함께 실제로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머니께 설명드릴 때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할머니의 저녁 루틴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마시던 커피를 오후 2시 이전으로 바꾸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좀 밍밍한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혈압약 복용 시간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음으로 시도한 건 걱정 일기 쓰기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침대 옆에 놓아둔 작은 수첩에 적어두는 거예요. 내일 병원에서 무릎 상태 물어보기,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하기, 통장 정리하기. 이렇게 적어두면 뇌가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생각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목록을 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낮 시간 활동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30분씩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걱정하셨는데 천천히 걷는 정도는 오히려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드렸죠. 산책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하루를 제대로 시작한 것 같아요.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신체 활동은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해주죠. 네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침대 옆에 있던 디지털 시계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대신 아날로그 시계를 벽에 걸어두셨습니다. 밤에 깨더라도 시간을 확인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어요. 시간 안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냥 아직 밤이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방 온도도 조절했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려우니까 여름에는 26도, 겨울에는 20도 정도로 맞춰두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코로 천천히 4박자에 맞춰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참았다가 8박자에 맞춰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며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 호흡법을 4-5번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긴장했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 이완법이었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팔, 어깨, 얼굴 순서로 각 부위를 5초 동안 꽉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했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일부러 긴장시키고 풀어주니까 정말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7번째로는 잠들기 전 이미지 연상법을 시도해봤습니다. 할머니께 가장 평온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고향 시골에서 보던 여름밤 풍경을 선택하셨어요.
마당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별 보던 생각을 해봐요.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때 느꼈던 시원함까지 다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평온한 장면을 상상하면 뇌가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면서 긴장이 풀어집니다. 8번째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자꾸 조금만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규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가 침대를 잠 못 자는 곳으로 기억하거든요. 대신 일어나서 거실에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는 거예요. 9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니까 저녁 6시 반까지는 식사를 마치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적게 드시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심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로 바꾸시니까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나갔습니다. 첫 주에는 커피 끊기와 산책하기, 둘째 주에는 걱정 일기와 호흡법,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 처음엔 너무 많은 것 같았는데 하나씩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네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어요.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최소한 3주에서 한 달은 지속해야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거든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가끔 늦게 자거나 밤에 깨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처럼 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김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시는 모습이요.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김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어젯밤에 11시에 누워서 아침 6시까지 쭉 잤어요. 중간에 한 번 깨긴 했는데 금방 다시 잠들었거든요. 할머니의 기쁜 표정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었어요. 처음 한 주는 별 변화가 없었고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첫 주에는 이게 정말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셋째 주에는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요. 할머니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도움이 됐던 건 호흡법과 걱정 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걱정 일기는 정말 신기했다고 하셨어요. 밤에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와도 이건 수첩에 적어두자 하고 넘어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보면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잠자는 게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잠 못 자는 것 자체보다도 밤이 되면 또 못 잘까 봐 하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밤이 와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못 자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일은 또 다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김 할머니가 진정으로 회복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난 지금 김 할머니는 여전히 잘 주무시고 계세요. 가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는 예전처럼 깨기도 하지만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신다고 해요. 이제는 제가 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해결 방법도 있어요. 김 할머니 말고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살 최진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밤에 자주 깨셨는데 혈당 관리와 함께 수면 습관을 바꾸시니까 훨씬 좋아지셨어요. 젊었을 때보다 잠이 얕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미영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슬픔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일과를 만드시면서 점차 회복되셨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장 컸는데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오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야 하고 체념하지 않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노력하셨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질병 때문에 한계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쓰러져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나이에 맞는 수면 패턴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세요. 잠 문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약물 조정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시면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또 못 잘 텐데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도 하루 잘 보냈으니까 푹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이자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저녁 커피 끊기, 침실 온도 조절하기, 걱정 일기 쓰기, 호흡법 연습하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잠을 되찾았다는 기쁨을 느끼시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